그럼 이번 주 시장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 오늘의 핫 이슈 시작합니다. 급등락 반복, 롤러코스피, 2월 증시는 한마디로 변동성 장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서 코스피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무려 10%포인트에 달할 정도였는데요. 최근 코스피 지수 변동성이 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고요? 네, 이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안착한 이후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조정 전망이 혼재가 되면서 하루에 100포인트 또는 200포인트 이상 출렁거리는 영향으로 지수 변동성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최근 이 주식시장에서 이 변동성이 확대로 급등과 급락을 현재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날은 이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다가 다음 날 바로 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아주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이 코스피의 일중 변동률은 평균 3.32%로 코로나 영향으로 변동성이 컸던 2020년 3월 4.27%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은 물론 지난해 변동성이 가장 컸던 이 11월 2.41%와 비교를 해도 아주 높은 수준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즘 증시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세요? 최근 주식시장의 급등락이 좀 반복되면서 변동성이 좀 가장 커진 이유는 바로 AI 버블론 때문인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AI 관련 주식,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대형주가 시총의 40%를 차지하다 보니까 AI 거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주가가 크게 출렁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매파로 분류되고 있는 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한 이후에 이 강달러 그리고 금리 상승 쪽으로 시장의 기대가 흔들리면서 위험 자산 전반적으로 좀 불안감이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금과 은 가격이 같이 하락을 하면서 이 선물 레버리지 포지션에서 증거금 추가 납부 요구가 커지면서 거래소가 변동성 대응 차원에서 이 마진 요건을 끌어올리면서 이 강제 청산성 매도가 연쇄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 압박이 이 비트코인 같은 현금화가 쉬운 자산으로 옮겨가면서 급락과 청산이 겹쳐졌었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자산들이 디레버리징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우리 시간으로 10일 새벽에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새해 들어서 미국의 고용 사정이 예상보다 개선된 것으로 또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이제 1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3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2월 4만 8천 명 대비 증가폭에 대해서 많이 이제 대폭 확대된 것이고 물론 다우존스 집계도 전망치가 5만 5천 명인데 크게 좀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이제 4.3%로 한 달 전 4.4% 대비 좀 낮아졌고요. 전문가 예상치 4.4%보다도 좀 낮았습니다. 이번 고용 지표에 유독 이렇게 시선이 쏠리는 건 결국 금리 인하의 향방을 가를 핵심 키이기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시장이 차기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성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경제 체력까지 이렇게 견고하다면 당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꺾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사실 이번 고용 지표를 한번 보면은 네. 저는 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최근에 이 미정부가 좀 셧다운을 좀 자주 했었잖아요. 그런 영향 때문에 그 지표의 어떤 산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제기가 되는 네.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 측정의 어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요즘은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의 어떤 이 매파적인 그 어떤 통화 정책 네. 이러한 우려도 사실 저는 좀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그 풍경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의장이 되고 나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좀 시장에 나타나는 것은 사실 좀 저는 작은 노이즈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도현 자문역은 현재 나오는 지표들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또 시장의 우려가 다소 과도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자문역도 동의하시나요? 네,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네. 있는데요. 사실 조금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 지표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최근 차기 연장 후보인 케빈 워스의 매파적인 스탠스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압박하면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이제 미 연준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같이 봐야 하는데 특히 이제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워시 의장의 임명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고요. 주식 시장이 반등할 수 있겠지만 좀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 특히 이제 예상보다 미달하게 되면 달러가 좀 강세로 가고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시장 분위기가 워시의 매파 우려로 좀 긴장되긴 했지만 고용이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안도 랠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와 소비자 물가 지표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전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됐던 만큼 연휴 이후의 흐름에는 안정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설 연휴 이후 시장이 궁금하시다면 투자앵글 네 글자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검색 후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설 연휴 이후의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떤 섹터에 주목하면 좋다고 보세요? 네, 저는 강력하게 반도체 섹터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좀 시장에 좀 집중도가 모아지고 있는 이 상법 개정 섹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놓칠 수가 없죠. 김정훈 자문역은 반도체 섹터를, 김도연 자문역은 상법 개정 수혜주를 주목하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반도체 섹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엔트로픽이 클로드 코워커를 공개하면서 시장에 큰 파장이 일었었죠. AI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거라는 공포감에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AI가 단순 답변을 넘어서서 실제 업무까지 수행하면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할 일이 거의 없어지지 네.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은 되기는 하는데요. 클로드 코워크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채팅창에서 답만 해주는 AI가 아니고 내가 지정한 폴더 안에서 파일을 읽고 그리고 고치고 새로 만들면서 일 처리를 하는 동료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넥터나 그리고 크롬을 연동하면은 문서나 프레젠테이션을 좀 생성 같은 작업까지 좀 넓게 확장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AI 연산을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와 인프라의 중장기 성장 논리가 더 강하고 단단해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워크처럼 이제 대화형 AI에서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에이전트 AI로 넘어가면 자금량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연산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대체되면 하드웨어가 좀 끝난 게 아닌가 하는 걱정과는 달리 시장 전체로 보면 소프트웨어가 에이전트화 될수록 고성능 연산을 더 자주, 더 길게 사용하는 장면이 늘어날 공산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미 예측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 AI의 어떤 생산성을 확인을 함으로 인해서 AI 수요가 좀 더 증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이것은 또 반도체라든지 AI 하드웨어라든지 인프라 산업의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 속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똑똑한 에이전트로 진화를 할수록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 수요는 견고해질 거라는 기본적인 내용에는 두 분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기업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 연휴 직전이었죠. 지난 12일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했는데요. 하이닉스보다 한 발 앞섰습니다. 물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만으로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긴 이르겠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신호탄으로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 이런 타이틀이 붙으면 네. 시장에서 좀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엔비디아는 이제 내달 자사 기술 컨퍼런스 GTC 2026에서 삼성전자 HBM4를 적용한 베라루빈을 처음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보다 좀 늦었기 때문에 이번에 HBM4를 먼저 출하를 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의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 HBM4 시장에서 경쟁은 생산 캐파가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역시 다음 달부터 HBM4 생산 능력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공급 시점 같은 경우에는 좀 늦지만 안정적인 고객 관계라든지 생산 물량을 좀 바탕으로 해서 HBM 시장에서 좀 우위를 좀 유지한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마이크론 이슈도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마이크론이 HBM4 공급 탈락설을 강하게 일축하긴 했지만 정작 시장이 가장 듣고 싶어했던 엔비디아라는 이름은 쏙 빠져 있거든요. 단순히 고객사 출하라고만 뭉뚱그려서 표현을 했는데 결국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에 들어갈 핵심 물량, 우리 반도체 투톱이 양분하는 그림이 유력해 보입니다. K반도체의 굳히기가 들어갈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이 마이크론이 공급망 탈락설을 좀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는데 저는 좀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사실상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베라루빈 GPU용 HBM 물량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양분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어떤 수율과 성능이 경쟁사 대비 열세를 보이면서 HBM4에서 좀 밀려난 상황이고 이 삼성과 SK 두 한국 업체가 시장의 80% 이상을 좀 장악을 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HBM4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AI 고객사로도 공급이 확대가 될 텐데요. HBM4 시장의 주도권 싸움 어떤 구도로 전개될까요? 네, 시장 전망으로는 이 SK와 이 삼성전자가 뭐 7대3 또는 6대4 정도로 뭐 양분을 좀 해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HBM4 양산을 세계 최초로 도입을 하면서 SK를 제치고 기선을 좀 제압을 한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엔비디아의 베라루빈뿐만 아니라 AMD 또는 이제 브로드컴 이러한 이 빅테크, 다른 빅테크 고객사로 인해서 공급망을 좀 확대를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HBM4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40에서 50% 정도까지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 기존의 이 HBM3의 우위와 그 수율의 안정성을 앞세운 이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좀 우위를 전하고 있는 점은 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삼성전자의 어떤 이 가격 경쟁력과 그리고 빠른 샘플 인증 속도가 좀 시장의 어떤 점유율에 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HBM4를 먼저 출하를 했다고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어떤 초기 엔비디아 물량을 한 60% 정도 차지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리더십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제 초기 속도와 최고 성능으로 초기 물량을 잡고 이제 반격을 하지만 SK 하이닉스의 검증된 신뢰성과 대량 생산 능력이 좀 앞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 외에 AMD와 오픈 AI 쪽의 납품 다변화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HBM4 시장은 한국 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에서 90% 독주하면서 결국 AI 수요 폭발 속에서 양사 승부는 고객의 컬 테스트와 생산 확대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HBM4의 출하 시점과 점유율을 놓고 열띤 승부를 또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이유가 결국 반도체 주가의 향방 때문이잖아요. 설 연휴 이후 반도체 섹터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 HBM4를 좀 양산을 본격화하고 있고 그리고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1분기에 좀 호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좀 보면은 둘 다 연초부터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로 인해서 조정도 나올 수 있다고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해두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연휴가 끝난 이후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라든지 또 미국의 금리 우려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뭐 시장의 노이즈 이런 것들이 좀 언제든지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이 AI 시대가 좀 초입 구간에 와 있는 만큼 지금 수요의 한계를 지금 당장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설 연휴가 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AI 수요 폭발 덕에 좀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좀 충족해 주느냐. 만약에 충족해 준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이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연휴 직전 시장에서 약간의 좀 조정은 있었지만은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대형주들도 5% 넘는 반등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메모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2026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HBM4 세계 최초 양산 소식과 함께 2026년 영업이익이 120조 이상 전망이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HBM 강자의 위치에서 영업이익이 112조 원을 좀 전망하면서 실적 모멘텀이 주가 상승을 좀 뒷받치는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하나 관세 이슈 같은 이런 부분들 외부적인 변수가 단기적인 변동성은 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하는 접근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세트는 상반기를 주도할 강력한 섹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두 분 모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장기 우상향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으십니다. 다만 단기적인 숨고르기 구간을 얼마나 현명하게 이용하느냐가 결국 수익률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김정훈 자문역의 1%의 시선으로 보는 반도체 시선 고정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선 고정주는 오직 카카오톡 투자앵글 채널에서 단독으로 공개하는데요. 투자앵글 네 글자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검색 후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